안녕하세요. 이페스 코리아 강사 임경아입니다. 시험을 마친 수강생들 그리고 모든 수험생들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45회 배상책임보험 및 근제보험 이론과 실무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사안이긴 하는데, 자, 보시면 땡땡 지게차 소속 안땡땡의 결국에 가실로 ENC 소속의 근로자 김땡땡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첫 번째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이제 보시는 부분들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아래 별표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 보험가입사항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특약은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 한도는 2억 원, 그리고 사고당 자기 부담금은 30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제 조건을 보시게 되면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그리고 회사의 입사일자로 정년, 그리고 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강의 중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입사일자가 언급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은 지문에 특별하게 주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 일시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을 산정하라는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당연히 일시수익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적용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지문에 보시면 현가율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산정을 하라고 현가율에 대한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실 45회 기출 문제이긴 한데요. 여러분들께 그래도 그 안에서 나름의 그런 부분들 좀 규정들을 좀 언급하면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는 A보험회사가 지급할, 그러니까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건설기계업자 특약에서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산출 과정을 기재하라는 문제가 20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에서 얼마가 보상이 되었는지 지문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까지 기술을 하시고 그리고 민법의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을 그 금액을 공제하시고 나서 산정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 풀이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인 지급한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산정해 보도록 할게요. 공단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장례비와 그리고 유족급여가 지급이 되죠. 장례비의 경우에는 1평임에 120일을 적용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문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자의 평균 임금이 600만 원이고 1평임이 20만 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해서 120일 산정을 해주시는 거죠. 20만 원 곱하기 120일 계산하면 금액은 2,400만 원이 됩니다. 유족급여 역시 평임에 곱하기 300일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유족급여 20만 원에 곱하기 1300일 계산하면 2억 6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유족에게 공단이 지급한 금액의 토탈 합은 2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단에서 지급한 이 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제외를 시키고 나서 영배채 건설업자 특약에서 이제 배상을 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항상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에 대한 부분들로 적용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셨기 때문에 지문에 주어진 부분은 보험이 단 하나죠. A보험사에 가입된 영업배상 책임 보험의 건설업자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공단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겠죠. 그래서 영배책에서 보상한 금액을 산정을 해주면 이번에는 적국적 손해 장례비가 됩니다.
적극적 손해는 결국 장례비는 우리가 민법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부분들을 기준을 정해 주었죠. 장례비가 얼마로 주어졌죠? 그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장례비는 우리가 500만 원을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피해자의 가시를 적용해서 지급을 해주면 되겠지만, 자, 우리가 대법원 판례 이후로 결국에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서 그 산정 기준에 맞춰서 계산을 하라는 부분들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제를 먼저 해주고 초과된 손해에서 피해자의 가시를 적용해서 지급을 해주는 걸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민법의 손배금이 장례비 500만 원에 산재에서 동일한 항목의 그 금원인 장례비를 공제를 먼저 해주는 거죠. 그러면 초과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자, 이제 소극적 손해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결국 상실 수익이 되겠는데요. 소극적 손해는 사고부터 정년까지 한 번을 계산을 해주시고, 이제 정년 이후에 그 무직자인 그 기간에서 가동 종료인 65세까지의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계산해 주셔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고부터 이자의 정년까지 한번 계산을 해주시고, 그리고 정년 이후부터 가동연한 종료인 65세에 대한 부분들까지 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은 사망에 의한 상실 수익이 되겠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상실 수익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사고부터 정년까지는 이자가 벌어들였던 그 임금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 정년 이후, 즉 퇴직 이후의 기간은 우리가 무직인 기간이기 때문에 도시 일용임금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고부터 정년까지는 이 이자의 실제 임금인 600만 원에, 그리고 호프 개수인 30, 사망했기 때문에 생계비 공제는 잊으시면 안 되겠죠. 1-3분의 1의 생계비 공제를 해주시게 되면 1억 2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년 이후는 우리가 일용임금을 적용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용임금에 대한 부분들은, 자, 한번 볼까요? 지문을 다시 한번. 자, 일용임금은 도시 일용 노임 단가인 보통인부가 15만 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가 지금은 퇴직을 한 이후여서 결국에 15만 원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일수가 문제겠죠. 일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제 조건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월수 계산 시 1개월은 30일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구를 보고 30일로 산정하신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용임금에 대한 부분들은 22일을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법원 판례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일관된 그러한 부분들인 거고요. 물론 이례적인 부분들은 물론 있지만 우리가 1990년대 이제 이후부터는 도시 일용임금에 대한 일수를 적용을 할 때 22일을 산정하고 있고, 지금은 주 5일 근로하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는 22일보다 지방법원 판례에서 18일을 적용하는 그런 판례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무직인 일용임금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는 이 퇴직기간에 대한 부분, 이후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20일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판례, 대법원 판례의 그러한 행동들인 거고요. 월수 계산 시 1개월은 30일로 가정한다는 이 문구가 참 모호한 부분들인 거죠. 월수 계산이 필요할 때 1개월은 30일로 보겠다라는 것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30일로 보겠다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을 무직기간에 대한 기간으로 해서 30일로 산정을 하라는 문구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후에 계산을 해볼 일시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이 30일로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적용을 하라는 건지, 사실은 이런 문구가 상당히 모호하다는 거죠. 만약에 출제자가 일용직에 대한 그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22일이 아닌 30일로 산정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 문구를 넣었다면 좀 더 명확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겠죠. 무직이 기간에는 22일을 적용한다라든지 이런 문구를 넣었어야 됨이 합당하고요. 월수 계산 시 1개월은 30일로 가정하다는 것은 이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하자 보면 결국에는 한 달을 30일로 보자는 거죠. 한 달은 28일이 있는 날도 있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31일이 있는 날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30일로 그냥 평균되게 보자라는 그런 해당되는 문구여서 사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일용임금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15만 원에
15만 원에 22일을 적용해서 그리고 호프 개수는 지금 50H. 생계비 공제 3분의 1을 그대로 적용해서 1억 1천만 원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사망에 의한 상실 수익에 대한 금원은 결국에 2억 3천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사망의 상실 수익과 같은 항목의 그러한 금액들을 그대로 공제를 해주시는 건데 바로 유족급여가 되겠습니다. 유족급여 2억 6천만 원은 그리고 산재로 지급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0으로 더 이상 지급할 수 있는 초과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득소득세의 또 하나의 금원인 우리가 일시퇴직금을 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일시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일시퇴직금은 결국 사고로 인해서 이자가 향후에 회사를 다닐 수 있음에도 다니지 못한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을 해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입사부터 정년까지 이자가 사고가 아니었다면 쭉 다녔을 그 퇴직금에 결국에는 현가를 좀 적용을 해서 그리고 이자가 사고부터 사고 발생, 그러니까 입사 전부터 사고까지 다녔던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결국 공제를 하고 지급하는 것이 바로 일시퇴직금입니다. 그런데 좀 이례적으로 음수가 나왔으면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께 당황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현가율에 대한 부분들이 소수점제라도 나와서 음수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계산이 틀렸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강사인 제가 문제를 풀었을 때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문제긴 하였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냉정하게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총 퇴직금은 이자가 입사일부터 정년 가동 연한까지, 그러니까 결국 정년까지 받았을 수 있는 그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산정을 해주는 건데요. 한번 입사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자의 입사일이 2002년 1월 1일이고요. 이자가 정년이 되는 시점은 2024년의 10월 31일이 됩니다. 결국 총 기간 22년에 지금 이자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10개월이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늘 항상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연도수를 좀 상이하게 하고 월수는 다 맞췄던 그러한 문제들과는 조금 차별성을 출제자가 두신 거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총 퇴직 기간은 22년에 10개월이 되겠습니다. 22년 10개월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자가 실제로 일을 했던 그 기간, 즉 입사에서 사고까지, 즉 가해자가 지급하는 퇴직금이 아니라 그 사업주가 결국에 고용하고 있었던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걸 바로 기술형 퇴직금이라고 하는데, 기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럼 결국 이자의 입사일은 2002년 1월 1일이고요. 사고는 지금 이자가 사고 발생한 날짜는 21년 1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사를 다녔던 그 기간은 19년 10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한번 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제 퇴직금은 여러분들도 이제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은 좀 편하게 저희가 그 연수에 그자의 임금에 대한 부분을 산정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원래 퇴직금은 일일 평균 임금의 30일을 산정을 하고 이자가 실제 일했던 그 기간에 대한 부분으로 산정하는 것이 그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30일에 대한 부분들을 이 퇴직금에 산정을 하라는 것인지 그 30일로 보라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문구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이자의 무직기간을 30일로 보고자 함이었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22일을 적용하든 30일을 적용하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출제자가 감안해서 충분히 채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총 퇴직금 22년 10개월에 대한 부분들을 산정을 해주시면요. 이자의 평임은 600만 원에 곱하기 22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즉 10개월, 1년이 채 못 되는 개월수죠. 그래서 여기 10개월에 12개월에 대한 부분들로 적용을 해주시면 계산하면 이 금원은 1억 3,200만 원이 되고요. 이 금원은 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합산하면 1억 3,700만 원이 이자가 사고가 없었다면 원래 지급받았어야 되는 총 퇴직금이 되겠죠. 기수령 퇴직금도 동일하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600만 원에 대한 곱하기 19년 여기에 600만 원에 12분의 10개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요. 이 금액은 1억 1,400만 원이 되고 이 금액은 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합산하면 1억 1,9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총 퇴직금의 현가율을 적용해서 기수령 퇴직금을 이제 제외하고 피해자의 가시를 적용하면 이자의 퇴직금이 되는데 흔치 않은 그런 케이스로 지금 이 사망한 피해자가 정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음수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시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 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총 퇴직금이 1억 3,700만 원에 현가율을 적용을 해주셔야죠. 현가율을 적용을 해주시는데, 자, 현가율은 우리가 지문에 주어졌죠. 1 플러스 0.05의 자녀 재직 기간은 총 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먼저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 계산을 하면 1.15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소점 첫째 자리 미만은 절사라는 부분들이 지문에 주어졌습니다. 사실 이 문구를 생각하면서도 여러분들이 한참 시간이 걸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소수점 미만의 첫째 자리를 결국은 첫째 자리를 제외하고 절사라는 그 표현인 건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 계산기를 가지고 가지 않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점 자리가 나왔다는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똑떨어지게 문제를 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계산을 하고 우리가 기수령 퇴직금인 1억 1,900만 원을 공제를 하면 결국에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음수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의 금액이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가시를 적용하는 이 부분까지 하실 필요가 없이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헤매셨을 거예요. 이걸 계산을 하면 이 현가율은 0.869 등등등 계속 나오죠. 그래서 결국 절사하고 0.8을 적용을 해주시면 계산을 하면 결국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사실 일시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이 사실 좀 문제가 되기는 했어요.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는 항상 이렇게 마이너스 금원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총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로 현가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총 퇴직금에 기수령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 현가율을 적용하면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판례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지방법원의 일부 판례일 뿐인 거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총 퇴직금에 이 현가율을 적용하고 결국에 그 금액에서 기수령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나중에 합격 이후에 그런 부분을 적용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적인 부분인 거고요. 이 부분은 수험생이기 때문에 적용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일시 퇴직금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들 위자료가 있겠죠. 정신적 손해. 지문이 조금 부족하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자료 1억에 대한 부분들을 가시를 적용하죠. 가실은 그대로 100%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의 가실의 10분의 6만 적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0분의 6에 피해자의 가실 30%를 적용하면 이자의 가실은 36, 18 해서 30%가 아닌 18% 적용이 되고요. 결국 퇴직금은 위자료는 8,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극적 손해에 대한 부분들 초과 손해 없죠. 그리고 소극적 손해인 사망의 상실 수익과 그리고 정년 퇴직금 역시도 제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급할 것이 없고요. 최종
정신적 손해에 대한 8,200만 원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자, 보험자가 한도는 2억이지만 자기부담금 3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8,200만 원에 대한 자기부담금 30만 원을 공제를 하고요. 그러면 총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되죠? 8,170만 원이 보상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영배채 건설업자 특약에서는 8,170만 원을 보상을 하면 되고요. 여기에는 같은 공동불법 행위자인 사업주의 가실도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가실인 나머지 40%에 대한 가실을 또 적용을 해서 땡땡 ENC의 구상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리고 1-2번에 보시면 문제가 뭐였죠? 결국 우리가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그 금액에 대해서 약수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여러분들께는 이 문제를 제가 누누이 모의고사를 비롯해서 약수를 정리해드렸던 30문제는 반드시 암기하고 가셔라 하는 그 내용에도 이 약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다 작성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문제를 출제해 드렸고 거기에 대한 부분 잘 참고하셨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3번 문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게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구상 금액을 산정하고 산출 과정을 기재해라. 결국은 공단이 지급한 금액인데 공단이 이제 대의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은 민법의 손배금과 산지에서 보상한 공단이니까 보상한 금액 중 같거나 최소 적은 금액에 대한 부분들로 결국은 구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공단이 지급한 금액은 우리가 장례비는 민법의 손배금은 500만 원, 산지에서 보상한 금액은 2,4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산지에서 보상한 금액보다 민법의 손배금이 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 500만 원이 대의할 수 있는 그 금액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 500만 원에 대한 피해자의 가실을 제외한 결국 30%인 150만 원을 제외하고 그리고 차액인 350만 원에서 사업주의 가실인 40%를 공제한 140만 원. 이 부분들이 바로 제외하고 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인 거죠. 500만 원에 대한 피해자의 가실 1-30%인 결국 150만 원을 제한 차액에서 350만 원에서 사업주의 가실인 전체 40%의 이 가실인 결국 140만 원을 제외하면 금액인 210만 원이 공단이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장례비에서의 그러니까 적극적 손해에서의 구상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극적 손해인 상실수익을 한번 볼까요? 공단이 지급한 금액은 2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민법의 손배금은 2억 3천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2억 3천만 원이 공단이 대의할 수 있는 그 금액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에서 피해자의 가실인 30%를 먼저 제하면 6,900만 원이 공제가 되죠. 그래서 6,900만 원을 공제를 하면 그 차액은 1억 6,100만 원이 됩니다. 1억 6,100만 원에서 다시 사업주의 가실 40%를 제외하면 그 금액은 6,44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 차액은 9,660만 원이 됩니다. 이 부분이 공단이 대의할 수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탈 210만 원과 9,660만 원을 합산하면 9,870만 원이고요. 공단이 대의할 수 있는 금액은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실 1번 문제는 여러분들께서도 모의고사 때 저하고 여러 번 풀어봤던 문제였었고요. 공단의 그런 구상 금액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복병이 일시퇴직금 그리고 일시퇴직금이 똑 떨어지지 않는 소수점자리의 그런 문제가 나왔고 게다가 또 그러니까 더 지급할 금액이 없는 금액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당황하셨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늘 해왔던 그런 패턴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작성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당황하지 않고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작성을 하셨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를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 사실 말 많고 탈이 많았죠. 결국 호프 개수가 오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 저도 이제 문제를 받고 이 문제를 풀었을 때 그 호프 개수가 제대로 떨어지지 않아서 제가 뭔가 좀 실수를 했나 싶어서 사실 시간을 많이 이제 할애를 했는데, 사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뭔가 오류 문제가 출제됐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거고, 해당 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나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셨을 텐데, 그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저 역시 수험생의 그 기간을 겪어봤던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호프 개수 자체가 오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근데 나름 여러분들께서 엉망의 호프 개수지만 거길 적용을 해서 또 문제를 나름 풀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채점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히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채점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2-1번 문제는 풀지 않고요. 2-2번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약술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장애와 기항증 기여도의 차이는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기왕장애는 사고 이전에 이미 신체의 일부를 장애로 평가받은 부분인 거고, 기항증 기여도는 이번 사고에서 발생한 그러한 그 장애인데 결국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의 그러한 뭐 특이적인 체질이라든지 그 사람의 그런 여건, 그 신체적인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항장애와 기항증 기여도는 전혀 다른 별개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수를 좀 참고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3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승강기 배상책임보험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사실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단지 좀 헷갈리신 부분이 있었겠죠. 승강기 사고에 대한 부분들인데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인 간호사가 다쳤고 외래 환자가 함께 이제 다친 그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의무보험의 승강기 배책에서 외래 환자는 되지만 근로자인 간호사까지 보상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많이 좀 헷갈리신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해주는 상품이 몇 가지 안 된다는 걸 기억을 하고 계셨다. 이 부분을 면책을 시키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승강기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해당 그 근무자인 간호사는 면책이 되는 거고 외래 환자인 이땡땡은 보상이 되는 부분이었죠. 자, 그리고 보험 상품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영배체계 시설소유 관리자 특별약관인데요. 영배체계 시설소유 관리자 특별약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여러분들께서 아실 거예요. 결국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나 그 시설에 해당되는 업무 활동으로 인해서 제3자가 다쳤을 경우에, 그리고 또 사망하는 경우에 그러한 부분들이 담보되는 약관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근로자의 재해를 면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 환자인 이땡땡은 보상이 되고 간호사는 면책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 상품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바로 근로자의 재해를 담보해주는 사용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근로자의 재해를 담보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래 환자는 면책이 되는 거고 이 병원 간호사인 김땡땡은 이 부분에서 보상이 되는 걸로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험 종목별 지급할 금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배상책임 보험은 환자는 부채, 간호사는 면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면책인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코멘트를 좀 더 써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냥 딱 면책이라는 부분들보다 피보험자가 업무 중에 결국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면책이다 이런 정도로 코멘트를 좀 달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환자 이땡땡에 대한 부분들은 상실 수익이 4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위자료가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합산 금액은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상의 급수는 무시하고 장애급수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자라고 지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장애급수에 대한 한도를 우리가 찾아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환자에 대한 그 지문 한번 보시게 되면
환자의 그 해당 급수는 지금 간호사는 어차피 해당이 안 되고요. 자, 외래 환자 이땡땡의 장애 급수를 보시게 되면 팔이 12급, 다리가 13급, 눈이 14급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장애에 대한 부분도 기억을 좀 하고 계셨으면 이 문제는 헷갈리지 않고 잘 풀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장애, 복수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복수의 장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2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수의 장애가 있으면 가장 높은 해당 급수를 하나 더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82급, 다리 13급, 눈 14급이지만 여기서 가장 높은 등급인 82급보다 한 단계 올려서 11급으로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11급의 한도는 1,2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보험자는 1,2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의무보험에서 보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 초과 손해인 부분은 영배책,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에서 보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영배책의 시소유에서는 이자의 전체 손해액인 5천만 원에 의무보험으로 보상받은 1,200만 원을 제외하고 그러면 3,800만 원이 잔액이 되겠죠. 여기 잔액에 자기부담금인 10만 원을 제외하고 한도인 그 금액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영배책이 한도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죠? 한번 다시 볼까요? 자, 한도 금액은 한 사고당 1억 원이고 자기부담금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결국 한도 1억, 결국 3,790만 원이 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의 외래 환자의 보상금액은 다 지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에서 간호사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을 하시면 되죠. 단 이제 산재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보상이 이루어지겠죠.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에서 간호사의 상실 수익은 2천만 원, 그리고 상재에서 지급한, 공단에서 지급한 장애 급여는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초과 손해인 1,000만 원과 그리고 위자료 500만 원. 결국 합계 금액인 1,500만 원에서 한도인 1억 원 내의 금액이기 때문에 1,500만 원 보상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좀 심플하고 그랬던 문제였는데 기본에 좀 충실하시고 기초가 탄탄하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었다면 충분히 풀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승강기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약술로도 한도에 대한 부분들을 또 암기하도록 시킨 부분도 있었지만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들이 변형 문제로 또 문제를 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이 문제도 풀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 보시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는 유동 사업자에 대한 결국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그러한 사고였는데요. 승선 정원이 50명인데 선박에 80명의 승객을 승선하였고, 그런데 사고는 정원 초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 운전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부분들로 언급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그 정원 초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는 아니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문제를 풀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는 승객과 그리고 그 배에 승선하지 않았던 제3자가 실종이 된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또 풀으셨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하게 또 구조비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한도를 초과해서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 인과관계가 없던 보험자는 보상 책임이 발생을 하는데 낚시어선업자와 그리고 유도선 지금 유도선 업자하고의 그러한 부분의 보상이 약간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풀으셨을지 낚시어선 업자 그 특약처럼 안분해서 보상을 하는 부분들을 풀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부분이 페널티가 특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승선 초과에 대한 문제를 내주셨는지 그 부분은 사실 의문이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혼선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3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구조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담보별로 보험금을 산출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담보별로 결국은 보상하는 순위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도선 사업자 배상책임 보험의 보통 약관은 피해자 즉 승객의 피해자에 대한 그 부분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도선 업자 배책에서 보통 약관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승객에 대한 손해액이죠. 그래서 치료비, 승객 땡땡땡 치료비 1,000만 원. 그리고 상실 수익이 300만 원. 그리고 위자료 300만 원. 그리고 휴대폰 수리 비용이 있습니다. 휴대폰 수리비. 그런데 휴대폰 수리비의 경우에는 재물손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약을 따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면책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자의 손해액인 1,600만 원에 대한 부분들만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1,600만 원의 한도를 지금 한도는 1인당 2억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그대로 보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도 2억. 보상 금액은 1,600만 원. 그래서 유도선업자의 경우에는 사실 약관마다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한도로 해서 보상을 해준다라는 그런 약관도 있고요. 최대 보상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런 약관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출제를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부분들로 정원 초과를 보상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서 그 문제를 출제하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 부분을 왜 굳이 페널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승선 정원에 대한 초과에 대한 이 문제를 출제를 하셨는지 그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어쨌든 정원을 한도로 보상을 하고 뭐 최대 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약관이든 문제가 되지 않아서 1,600만 원을 그대로 보상하는 것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사고가 50명이 승선한 그러한 배에서 80명이 지금 탑승을 한 거고요. 사고가 한 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60명이 사고를 당했다면 50명까지 보상이 되고 10명은 보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지는 뭐 최대 금액 한도로 결국 1인당 2억 원의 한도로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50명이면 결국에는 10억이 될 거예요. 100억이 되겠네요. 그래서 100억에 대한 부분들을 초과하기 이전에 그 금액 내에서는 다 보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사고가 아니면 승선은 정원을 초과를 해도 페널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보험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야박한 그러한 보상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승객에 대한 제3자 특별약관을 또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보상하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 약관에서 관광객은 면책이죠. 그리고 사고 선박 예인비에 대한 그 비용 손해도 그리고 면책입니다. 그리고 승객의 제3자에 대한 특별약관으로 보상이 되는 부분들은 바로 관광객 이땡땡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이제 승객이 아닌 제3자의 경우에 보통 약관에서는 면책하는 선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들이 충돌이 발생을 한다든지, 그래서 타인선에서 뭔가 거기에 승선하고 있었던 승객 같은 경우는 보상 자체가 되지 않는데, 승객의 제3자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그 선박에 탑승한 승객이 아닌 제3자도 얼마든지 이 특약으로 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광객 이땡땡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한번 치료해 볼게요. $10,000원. 그리고 상실 수익은 $5,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위자료. 1억. 그리고 카메라 수리비는 재물손해 역시 면책이고요. 그래서 합산하면 1억 6천만 원이 되죠. 1억 6천만 원의 한도는 2억이기 때문에 그대로 1억 6천만 원 보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조비 담보 특별약관에서는 지금 수색 구조비가 200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도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200만 원 내에서 구조비 담보 특별약관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조비 담보 특약까지. 한도는 1,000만 원. 보상하면 2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2번의 약술은 간접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약술하라는 문제가 지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모의고사에 이미 출제를 했었고, 제가 또 약술 30문제에 만들어진 그 안에 이 약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다 쓰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뭐 해당 그 약술에 30만 원에 대한 부분들로 뭐 약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보상이 이루어진다라고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사실상 약관에 따라서 좀 상이하거든요. 30만 원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도 무방하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5번 문제 약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약술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 모의고사 문제하고 동일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나 단기집중 모의고사에서 3회차 2회차 때 이 해당 문제를 똑같이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쓰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험금 분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잘못된 답안인 거죠. 그러한 부분 작성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었는데, 여러분들께서요, 틀린 그런 오답 문제에 대한 부분들 명확히 좀 확인을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답안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셨다면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저희 수강생이셨다면 충분히 다 쓰셨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동일하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역시도 똑같이 여러분들께서 잘 작성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볼게요. 6번 문제의 경우에는 고객 홍땡땡은 가구마트에서 안락의자를 구입하기 위해 안락의자가 편한지 앉아보는 과정에서 갑자기 안락의자의 등받이가 분리가 돼서 요추골에 골절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보험은 우리가 영문, 영배책과 그리고 영문 그 생산물 부책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느 보험에서 보상이 되느냐,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사실 논란거리가 있지 않은데 제가 가다반을 실수로 잘못 작성을 해서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안락의자가 결국에 판매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설 내에서 지금 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걸 이용해 보기 위한 고객이 와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결국 이 안락의자는 판매된, 양도된 이후의 사고가 아니라 그 이전에 발생한 결국 피보험자인 가구마트에 결국 보유하고 있었던 결국 재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영문 CGL에서는 보상이 되는 거고요.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양도 이전의 사고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그리고 점유하고 있었던 그러한 생산물이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2번에 대한 약술도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 답안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문제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그런 약술 문제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문제도 제가 모의고사 때 이미 냈기 때문에 이제 최소 여러분들께서 특별약관이 어떠한 보험인지 이 상품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어느 정도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부분을 배상하는구나, 어떤 부분이 이 보험으로 보상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충분히 커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잘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그 정의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여러 번 우리가 모의고사 때 이걸 다뤘기 때문에 이 또한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다 암기를 하고 계셨었던 부분들이라서 이 역시도 잘 작성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45회, 그러니까 결국 2022년도 그 배책 문제로 인해서 시험을 보시고 많이 상심하시고 많이 걱정하시는 수험생들이 상당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사인 저 또한 문제를 접하고 많이 걱정도 하고 그런 부분도 염려는 했지만 모든 수험생들이 동일한 악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나한테만 발생한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또 출제자나 보험 문제 개발한 쪽에서도 그러한 부분들 감안하고 어느 정도 채점을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고 그 결과를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2달 후에 있을 그런 합격자 발표에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거라는 거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좀 기대를 좀 가지면서 너무 염려하지 않고 여러분들 고생하셨던 것만큼 남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마음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도록 하고요. 강사 임경아는 다음 여러분들께 좋은 또 강의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